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한 시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내 이름은 이순자야. 올해로 67이지. 평생을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았어. 손님들 밥 챙겨주고 새벽부터 장 보고 저녁 늦게까지 설거지하고 그렇게 30년을 살았지. 남편 민수는 3년 전에 떠났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 아침에 웃으며 커피 마시던 사람이 저녁에는 차가운 몸으로 돌아왔어.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 식당도 정리했어.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거든. 아들 준혁이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어. 며느리 미영이랑 함께. 손주도 둘 있었지. 초등학교 다니는 녀석들. 가끔 보긴 하지만 자주는 못 봤어. 다들 바쁘잖아. 나도 이해해. 요즘 세상이 다들 힘들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 텔레비전 보고 밥 먹고 자고 그게 전부였어. 친구들은 다들 자기 생활이 있고 나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었어. 어느 날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선물했어. 새로 나온 거라고. 사용법도 가르쳐줬어. 미영이가 생각보다 친절하게 알려줬어. 유튜브 보는 법, 사진 찍는 법, 카카오톡 하는 법. 차근차근 배웠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방 익숙해졌어. 유튜브로 요리 프로그램도 보고 드라마도 봤어. 심심할 때 시간 보내기 딱 좋았어. 그러다가 페이스북이라는 걸 알게 됐어. 며느리가 만들어준 계정이었어. 페이스북에서는 옛날 친구들도 찾을 수 있고 사진도 올릴 수 있었어. 재미있더라고. 내가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눌리면 기분이 좋았어. 누군가 나를 봐주는 것 같았거든.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요청이 하나 왔어. 프로필 사진을 보니 잘생긴 외국인 남자였어. 이름은 데이비드 리. 한국성을 가진 게 신기했어. 혹시 한국계 미국인인가 싶었어. 친구 수락을 눌렀어. 별 생각 없이. 그랬더니 곧바로 메시지가 왔어. 안녕하세요. 당신의 프로필 사진이 아름다워서 친구 신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어로 온 메시지였는데 자동 번역이 되더라고. 편리한 세상이야. 나도 답장을 보냈어. 감사합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어. 데이비드는 뉴욕에서 의사로 일한다고 했어. 심장외과 전문이래. 부인은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산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대학생이라고 했어. 나와 비슷한 처지더라고. 우리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 그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인사를 보냈고 저녁에 퇴근해서도 메시지를 보냈어. 하루 일과를 나누고 사진도 주고받았어. 꽃사진, 음식 사진, 풍경 사진. 나도 한국 음식 사진을 보내주고 우리 동네 풍경도 찍어서 보냈어. 그는 한국에 관심이 많았어. 김치, 불고기, 비빔밥. 다 알고 있었어.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어. 한 달쯤 지났을까? 우리는 정말 친한 친구가 됐어. 아니, 친구 이상이었을지도 몰라. 그는 내게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당신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어. 나도 그랬어. 데이비드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기다려졌어.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확인했어. 그의 메시지가 와 있으면 하루가 행복했어. 이게 사랑인가 싶었어. 67살의 사랑이라니. 우스운 일이지.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 10대 소녀처럼.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이었어. 나는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어느 날 그가 물었어. 한국에 가면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이에요. 내가 대답했어. 그는 기뻐했어. 당신을 직접 만나서 안아보고 싶다고 했어. 나는 거울을 보며 화장하는 법을 다시 배웠어. 유튜브로.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염색했어. 옷도 새로 샀어. 백화점에 가서 좀 멋진 옷으로. 며느리가 놀랐어.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예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기분 전환 좀 하려고.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 며느리한테 데이비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 왠지 부끄러웠거든. 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할 것 같았어. 데이비드는 매일 더 다정해졌어. 나의 천사, 나의 사랑,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 말들을 했어. 나도 그에게 점점 빠져들었어. 이게 인생의 마지막 사랑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내 일상에 관심이 많았어. 뭘 먹었는지, 뭘 했는지, 기분이 어떤지 다 물어봤어. 나는 하나하나 다 대답했어. 그와 공유하고 싶었거든. 모든 걸. 2달쯤 지났을 때였어. 그가 한국 방문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다음 달에 휴가를 내서 한국에 가겠다고. 2주 동안 있을 거라고. 나를 만나고 한국 여행도 하고 싶대. 나는 너무 기뻤어. 드디어 그를 직접 만날 수 있다니. 실제로 보면 어떨까? 사진보다 더 멋질까? 목소리는 어떨까? 매일 상상했어.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설레고 떨렸어. 집도 깨끗하게 청소했어. 손님 방도 정리했어. 그가 올 거라고 생각하니 모든 게 새롭게 보였어. 낡은 소파 커버도 새로 샀어. 커튼도 바꿨어.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어. 아들한테도 말할까 고민했어.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 일단 데이비드를 만나보고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 확인한 다음에 말하기로 했어. 급할 건 없잖아. 그런데 그때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 데이비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연락을 해왔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어. 크게 다쳤대. 걱정됐어. 괜찮냐고, 병원은 갔냐고 물었어. 데이비드는 지금 응급실에 있다고 했어. 아들의 수술비가 필요한데 자기 계좌가 일시적으로 동결됐대. 은행 시스템 오류래.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어. 나는 망설였어. 돈 이야기가 나오니 조금 불안했거든. 하지만 그의 아들이 위험하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얼마가 필요한지 물었어. 5천만 원이면 된대. 수술비랑 입원비. 내일까지만 있으면 자기 계좌가 풀린다고. 그럼 바로 갚겠다고 약속했어. 나는 고민했어. 5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 하지만 그를 믿기로 했어. 2달 동안 매일 이야기하면서 쌓은 신뢰가 있었거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위험한 상황인데. 나도 어머니야. 아들이 다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알아.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어. 평생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 식당 팔고 남편 보험금 받고 약 8억 정도 됐어. 그 중에서 5천만 원을 빼냈어. 창구 직원이 물었어. 무슨 용도세요? 아들 사업 자금이요. 거짓말을 했어. 왠지 데이비드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았거든.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처리해줬어. 돈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손이 떨렸어. 데이비드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어. 해외 송금이라 절차가 복잡했어. 은행 직원이 여러 번 확인했어. 정말 보내시는 거 맞으세요? 사기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래도 나는 보냈어. 송금이 완료됐다고 데이비드한테 메시지를 보냈어.
그는 엄청 고마워했어. 당신은 천사예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내일 꼭 갚을게요. 약속해요. 그의 말을 믿었어. 하지만 다음 날 돈이 안 들어왔어. 데이비드한테 물어봤어. 은행에서 아직 처리 중이래. 해외 송금이라 시간이 좀 걸린대. 이해한다고 했어. 며칠만 기다리면 되겠지. 일주일이 지났어. 아직도 돈이 안 왔어. 데이비드는 은행이 실수를 해서 복잡해졌대. 조금만 더 기다려달래.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그때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뭐, 별일 없어?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어. 아들한테 돈 이야기는 할 수 없었어. 걱정할 게 뻔했거든. 며칠 후 데이비드가 또 연락을 해왔어. 미안하다고. 아들 상태가 악화돼서 추가 수술이 필요하대. 또 돈이 필요하대. 이번에는 3천만 원. 나는 당황했어. 아직 지난번 돈도 안 갚았는데. 그 말을 하니까 데이비드가 울었어. 아니, 울음소리가 들렸어. 음성 메시지를 보냈거든.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아들이 죽을 수도 있대. 나는 마음이 약해졌어. 그의 우는 소리를 들으니 안쓰러웠어. 결국 또 은행에 갔어. 이번에는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빼냈어. 같은 은행에서 자주 빼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았거든. 3천만 원을 또 보냈어. 데이비드는 고마워했어. 곧 갚겠다고 또 약속했어. 나는 믿고 싶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 이게 맞는 일일까? 한 달쯤 지났을까? 돈은 여전히 안 들어왔어. 데이비드는 계속 핑계를 댔어. 은행 문제, 법적 문제, 서류 문제, 모든 문제가 있대. 나는 점점 화가 났어.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그런데 또 연락이 왔어. 이번에는 다른 이유였어. 한국에 가려고 비행기 표를 샀는데 코로나 때문에 격리 비용이 필요하대. 2천만 원. 또 돈 달라는 거였어. 나는 화를 냈어. 지난번 돈은 언제 갚을 거냐고. 계속 돈만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데이비드는 사과했어.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한국에 가서 직접 만나려면 이 돈이 꼭 필요하대. 만나면 모든 걸 갚겠다고 했어. 현금으로 들고 가겠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마지막이라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약속했어. 나는 또 넘어갔어. 바보 같았어. 하지만 그를 직접 만나고 싶었거든.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싶었어. 그래서 또 돈을 보냈어. 2천만 원. 그렇게 석 달 동안 총 1억 원을 보냈어. 데이비드는 계속 약속했어. 곧 갚겠다고. 곧 만나겠다고. 하지만 돈도 안 오고 만나지도 못했어. 나는 잠을 못 잤어. 밤마다 걱정했어. 내가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데이비드를 믿고 싶었어. 그가 나를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어. 며느리가 걱정했어. 어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 나는 숨겼어.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 데이비드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냈어. 언제 만날 수 있냐고. 돈은 언제 갚을 거냐고. 그는 답장이 늦었어. 바쁘다고. 일이 많다고. 핑계만 댔어.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 어머니 계좌에서 이상한 거래가 발견됐대.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신 거 아니냐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대. 무슨 소리냐고 했어. 나는 사기 당한 적 없다고. 친구한테 돈 빌려준 거라고 했어. 은행 직원은 확인하라고 했어. 계좌가 대포 통장일 수 있대. 대포 통장이 뭐냐고 물었어.
직원이 설명해줬어. 사기꾼들이 쓰는 계좌래. 나는 충격받았어. 설마, 데이비드가 사기꾼일 리 없어.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커졌어. 혹시 정말로, 혹시 내가, 손이 떨렸어. 핸드폰을 꺼내 데이비드한테 메시지를 보냈어. 대답해. 제발 대답해. 하지만 답이 없었어. 하루 종일, 이틀 동안 아무 답이 없었어. 그제야 깨달았어. 내가 당한 거구나. 사기를 당한 거구나. 1억 원을, 평생 모은 돈을. 그날 밤 나는 울었어. 한참을 울었어. 바보 같은 나 자신이 한심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67살 먹고도 이렇게 쉽게 속다니. 다음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 엄마, 은행에서 연락 받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들 목소리가 심각했어.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 목이 메었거든. 준혁이가 집으로 왔어. 며느리 미영이도 함께. 둘 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은행에서 사기 의심 계좌라고 했어요. 나는 모든 걸 털어놨어. 데이비드 이야기, 2달 동안 메시지 주고받은 것, 그가 도움을 요청한 것, 내가 돈을 보낸 것, 전부 다 말했어. 아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외국 사람이 갑자기 친구 신청하고 1달 만에 돈 달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나는 고개를 숙였어. 나도 알아. 하지만 그땐 믿었어. 며느리가 물었어. 어머니, 얼마나 보내셨어요? 1억 정도. 내 대답에 둘 다 말을 잃었어. 침묵이 흘렀어. 길고 무거운 침묵. 준혁이가 핸드폰을 달라고 했어. 데이비드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다 확인했어. 사진도 봤어. 한참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 엄마, 이거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이에요. 로맨스 스캠이 뭐냐고 물었어. 아들이 설명해줬어. 외국인 행세하면서 SNS로 접근해서 사랑하는 척하다가 돈을 뜯어내는 사기래. 요즘 많대. 특히 나 같은 나이대가 타기 싫어. 나는 부정하고 싶었어. 데이비드는 진짜야. 2달 동안 매일 이야기했어. 사진도 주고받았고, 그가 나를 속일 리 없어.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 엄마, 이 사진 봐요.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예요. 구글에 검색하면 나와요. 아들이 컴퓨터로 검색해서 보여줬어. 정말로 똑같은 사진이 여러 개 나왔어. 다른 이름으로. 충격이었어. 그럼 데이비드는 가짜였어. 사진 속 그 사람은 데이비드가 아니었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 나는 누구와 이야기한 거지. 누가 나를 속인 거지.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나는 머뭇거렸어. 경찰에 가면 바보 같은 내가 드러나잖아. 창피해서 어떻게 가. 준혁이가 강하게 말했어. 엄마, 지금 창피할 때가 아니에요. 1억 원이에요. 그냥 포기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신고해야지. 돈을 찾아야지. 다음 날 경찰서에 갔어. 아들이 함께 갔어. 담당 형사가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 로맨스 스캠이 많네요. 요즘 정말 많아요. 찾을 수 있냐고 물었어. 형사는 난색을 표했어. 해외 계좌로 보내셨으면 추적이 어려워요. 대포 통장이고요. 범인을 특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내 돈은 어떡해요? 돌려받을 수 없어요. 형사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솔직히 어려워요. 이런 사건은 검거율이 낮아요. 나는 무너졌어. 1억 원이 그냥 날아간 거야. 평생 모은 돈이. 남편이랑 3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말했어. 엄마, 제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핸드폰 좀 조심해서 쓰세요. 나는 대답했어. 알았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어. 혹시 데이비드한테 메시지가 왔을까? 혹시 연락이 왔을까? 바보 같지만 기대했어.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어. 하지만 데이비드가 아니었어. 다른 사람이었어. 이름은 제임스 박. 프로필 사진도 잘생긴 한국계 미국인이었어. 안녕하세요. 저는 FBI 수사관입니다. 당신이 사기를 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저를 믿으세요. 나는 망설였어. 또 사기 아닐까? 하지만 FBI라고 했잖아. 혹시 정말로 도와줄 수 있을까? 1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나는 답장을 보냈어. 정말요? 어떻게요? 제임스가 설명했어. 데이비드를 추적 중이래. 그를 잡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대. 하지만 수사비가 필요하대. 국제 수사라서 비용이 많이 든대. 3천만 원만 보내주면 된대. 나는 또 속았어. 바보같이 3천만 원을 보내면 1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대. 계산이 맞았어. 나는 또 은행에 갔어. 또 돈을 빼냈어. 또 보냈어. 아들은 몰랐어. 며느리도 몰랐어. 나 혼자만의 비밀이었어. 이번에는 성공할 거야. 이번에는 진짜야. 그렇게 믿었어. 하지만 제임스도 사라졌어. 돈을 받고 나서 연락이 끊겼어. 나는 또 울었어. 또 당했어. 이번에는 3천만 원. 도합 1억 3천만 원. 석 달이 지났어. 나는 매일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어. SNS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기다렸어. 혹시 데이비드가 연락할까? 혹시 제임스가 연락할까? 아들이 걱정했어. 엄마 요즘 이상해요. 밥도 안 드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병원 가봐요. 나는 거절했어. 괜찮아. 그냥 좀 힘들어서 그래. 사실 밤마다 핸드폰을 봤어. 새로운 메시지를 확인했어. 누군가 또 연락해 올 것 같았어. 돈을 돌려줄 사람이, 날 구해줄 사람이. 그러던 어느 날 또 메시지가 왔어. 이번에는 마이클 김이라는 사람이었어. 한국 이름을 쓰는 변호사래. 국제 사기 사건 전문이래. 날 도와줄 수 있대. 데이비드와 제임스를 찾았대. 그들이 받은 돈을 압류했대. 돌려받을 수 있대. 하지만 법적 절차 비용이 필요하대. 5천만 원. 또 돈 달라는 거였어. 나는 알았어. 이것도 사기라는 거.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이미 1억 3천만 원을 잃었는데 만약 정말로 돌려받을 수 있다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돈이 없었어. 이미 많이 썼거든. 하지만 방법은 있었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야. 내 집은 5억쯤 됐어. 대출을 받으면 5천만 원 정도는 나올 거야. 은행에 갔어. 대출 상담을 받았어. 직원이 물었어. 무슨 용도세요? 집수리요. 거짓말을 했어. 직원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처리해줬어. 5천만 원을 받았어. 그리고 마이클한테 보냈어. 그는 고마워했어. 곧 소식 전하겠다고 했어. 나는 기다렸어. 매일매일. 그런데 며칠 후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 엄마, 집에 대출 받으셨어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들 목소리가 다급했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 들켰어. 준혁이가 집으로 달려왔어. 미영이도 함께.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또 돈을 보내신 거예요. 모든 걸 털어놨어. 제임스, 마이클. 다 말했어.
총 1억 8천만 원을 보냈다고. 아들은 머리를 감싸쥐었어. 미영이는 눈물을 흘렸어.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한 번도 아니고 또 며느리가 소리쳤어. 저희 말을 왜 안 들어요? 경찰도 사기라고 했잖아요. 나도 알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돈을 돌려받아야 해. 내가 소리쳤어. 준혁이가 한숨을 쉬었어. 엄마, 그 돈은 이미 없어요. 돌려받을 수 없어요. 나는 믿고 싶지 않았어. 마이클은 다르대. 진짜 변호사래. 날 도와줄 수 있대. 아들이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어. 나는 거부했어. 안 돼. 이건 내 거야.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러다가 집까지 잃어요. 손주들 생각 안 하세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아들이 결정했어. 엄마 핸드폰을 압수하겠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리고 병원 가봐요. 정신과 상담 받아요. 나는 반발했어. 나 미친 사람 아니야. 하지만 결국 핸드폰을 빼앗겼어. 아들이 가져갔어. 비밀번호도 바꿨어. 나는 울었어. 내 연락수단이 없어졌어. 마이클한테서 소식을 어떻게 받아? 며칠 후 아들이 컴퓨터를 보여줬어. 마이클 김도 가짜래. 사진을 도용한 거래. 진짜 마이클 김은 캐나다에 사는 변호사인데 이런 사기에 자주 이용된대. 증거를 보여줘도 나는 믿기 싫었어. 혹시 진짜일지도 몰라. 혹시 이번에는 다를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 준혁이가 정신과 예약을 잡았어. 강제로 데려갔어.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 진단을 내렸어. 사기 중독이래. 도박 중독과 비슷하대. 이미 잃은 돈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계속 사기에 걸려든대. 악순환이래. 빠져나오기 어렵대. 상담 치료가 필요하대. 약을 처방받았어. 불안을 줄여주는 약이래. 먹기 싫었지만 아들이 계속 챙겨서 먹였어. 머릿속이 조금 흐릿해졌어. 하지만 마이클 생각은 계속 났어. 한 달이 지났어. 나는 집에만 있었어. 핸드폰도 없고 컴퓨터도 못 쓰게 했어. 아들이 매일 확인했어.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나는 대답했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 밤마다 생각했어. 데이비드는 어디 있을까? 제임스는, 마이클은, 그들이 정말 사기꾼일까? 혹시 진짜가 섞여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하게 포기한 건 아닐까? 2달이 지났어. 상담 치료를 계속 받았어.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 시간이 필요하대. 천천히 회복될 거래.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했어. 아들이 제안했어.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엄마 혼자 두면 위험해요. 나는 거절했어. 너희도 바쁜데 무슨. 괜찮아. 혼자 잘 지낼 수 있어. 하지만 준혁이는 고집을 부렸어. 결국 이사를 했어. 아들 집으로. 며느리 미영이는 달갑지 않은 표정이었어. 이해해. 나도 폐가 되는 거 알아. 손주들은 좋아했어. 할머니 왔다고. 매일 같이 놀자고 했어. 나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어.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어. 어느 날 미영이가 말했어. 어머니, 저희 아들 과외비가 필요한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나는 미안하다고 했어. 지금은 돈이 없어. 다 써버려서. 며느리 표정이 굳었어. 그럼 어쩌죠? 저희도 빠듯한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고개를 숙였어. 며느리는 한숨을 쉬고 나갔어. 그날 밤 아들 내외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미영이 목소리였어.
준혁이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며느리는 계속 불평했어. 나는 귀를 막았어. 듣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들렸어. 다 내 탓이야. 내가 바보 같아서, 사기를 당해서, 가족한테 짐이 돼서. 다음 날 아침 미영이한테 말했어. 며느리야, 미안해. 내가 폐를 끼쳐서 곧 내 집으로 돌아갈게. 며느리는 아니라고 했지만 표정은 안도하는 것 같았어. 준혁이가 만류했어. 엄마, 괜찮아요. 우리 집에 계세요. 하지만 나는 결심했어. 돌아가야지. 더 이상 폐를 끼칠 순 없어. 일주일 후 내 집으로 돌아왔어. 혼자. 집은 텅 비어 있었어. 조용했어. 너무 조용했어. 외로웠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 핸드폰을 돌려받았어. 아들이 조심하라고 당부했어. 이상한 사람한테 답장하지 말라고. 알았다고 대답했어. 하지만 집에 오자마자 확인했어. 메시지를. 새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어. 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어. 하지만 한 명이 눈에 띄었어. 데이비드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어. 메시지를 열었어. 순자, 오랜만이야.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나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었어. 지금 회복했어. 보고 싶어. 연락해줘. 나는 손이 떨렸어. 데이비드. 진짜 데이비드인가? 아니면 또 사기인가? 하지만 궁금했어. 너무 궁금했어. 답장을 보냈어. 정말 너야. 데이비드. 답장이 왔어. 그래, 나야. 정말 미안해. 다 설명할게. 만나자. 한국에 갈게. 다음 달에. 나는 믿고 싶었어. 이번에는 진짜일지도 몰라. 하지만 또 돈 이야기가 나왔어. 비행기 표값이 필요하대. 2천만 원. 나는 망설였어. 또 속는 건 아닐까? 하지만 데이비드를 만나고 싶었어. 돈이 없었어. 이미 다 썼거든. 하지만 집을 팔 수 있었어. 5억쯤 되는 집. 팔면 빚을 갚고도 남을 거야. 그리고 데이비드를 만날 수 있어. 나는 부동산에 연락했어. 집을 팔고 싶다고. 부동산 직원이 놀랐어. 갑자기 왜요? 급하신가요? 그냥 좀 작은 집으로 옮기려고. 거짓말을 했어. 며칠 후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 엄마, 집을 파신다고요.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들 목소리가 다급했어. 준혁이가 달려왔어. 엄마, 정신 차리세요. 또 사기예요. 데이비드는 없어요. 가짜라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 이번에는 달라. 진짜야. 아들이 울었어. 남자가 우는 걸 처음 봤어. 엄마, 제발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집까지 팔면 어떡해요? 어디서 사세요? 나도 울었어.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데이비드를 만나야 해. 돈을 돌려받아야 해.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 더 이상 말이 안 통해요. 준혁이가 법적 조치를 취했어. 금치산자 신청을 했어. 내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에서 허가가 났어. 나는 더 이상 집을 팔 수 없었어. 화가 났어. 아들한테. 왜 내 일에 간섭해? 내 집인데 내가 팔겠다는데. 하지만 법적으로 막혔어. 어쩔 수 없었어. 석 달이 더 지났어. 나는 매일 데이비드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어. 그는 계속 한국에 온다고 했어. 하지만 계속 문제가 생겼어. 비자 문제, 코로나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계속 돈을 달라고 했어. 이번에는 격리비, 저번에는 병원비, 그 전에는 변호사 비용. 끝이 없었어. 하지만 나는 돈이 없었어.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었어.
어느 날 아들이 와서 말했어. 엄마, 이거 봐요.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 데이비드리라는 사람의 실제 사진이었어. 의사도 아니고 그냥 모델이래. 여러 사기에 사용되는 사진이래.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기 프로필이래. 엄마가 이야기하는 데이비드는 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진만 도용한 거예요. 증거를 봐도 나는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아들이 계속 설명했어. 더 많은 증거를 보여줬어. 같은 사진을 쓰는 수십 개의 가짜 프로필, 수백 명의 피해자. 나는 천천히 깨달았어. 데이비드는 처음부터 없었어. 내가 이야기한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기꾼이었어. 나를 속인 거였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 밤 나는 오래 울었어. 바보 같은 나 자신이 한심했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속을 수 있었을까? 67살이나 먹고 며느리가 찾아왔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 예전과 달랐어. 나는 고개를 저었어. 괜찮지 않아. 너무 부끄러워. 미영이가 옆에 앉았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나 외로우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잖아요. 그 마음을 나쁜 사람들이 이용한 거예요. 며느리 말에 눈물이 났어. 고마웠어. 그동안 폐를 끼쳤는데 이렇게 위로해주다니. 미안해. 며느리야. 내가 너무 힘들게 했지. 미영이가 손을 잡았어. 괜찮아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 손길이 따뜻했어.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어. 다음 날 상담 선생님을 만났어. 선생님이 물었어. 어떠세요? 이제 좀 받아들이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네. 이제 알았어요. 다 사기였어요. 선생님이 말했어.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이제부터 회복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나는 믿고 싶었어. 정말 괜찮아질까?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봤어. 데이비드한테서 또 메시지가 와 있었어. 돈 보냈어. 빨리 보내줘. 기다리고 있어. 예전 같았으면 불안했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알아. 나는 답장을 보냈어. 너는 사기꾼이야. 나 이제 안 속아.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리고 차단했어. 계정을 삭제했어. 모든 메시지를 지웠어. 후련했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들한테 전화했어. 준혁아, 엄마가 정신 차렸어. 미안했어. 그동안. 아들이 울먹였어. 엄마,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며느리와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 미영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너희한테 너무 짐이 됐지.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손주들도 놀러 왔어. 할머니, 이제 괜찮아. 우리랑 놀아줘. 맑은 목소리가 위로가 됐어. 그래, 이제 정신 차리고 가족과 함께 살아야지. 1년이 지났어. 나는 완전히 달라졌어. 더 이상 핸드폰에 집착하지 않았어. SNS도 조심스럽게 사용했어. 모르는 사람의 친구 신청은 절대 받지 않았어. 상담 치료도 계속 받았어. 도움이 됐어. 외로움을 다루는 법을 배웠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법을. 봉사활동도 시작했어. 근처 복지관에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어. 밥을 나눠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어.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어. 로맨스 스캠 피해자 모임이 있었어. 다들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 외로움, 사랑, 배신, 후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어.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는 위로가 됐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 한 분이 말했어. 우리가 바보였던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 맞아. 우리는 사랑하고 싶었을 뿐이야. 며느리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 미영이는 예전보다 훨씬 다정해졌어. 같이 요리도 하고 장도 보고 진짜 가족 같았어. 어느 날 미영이가 물었어. 어머니, 그때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 창피했어. 내 나이에 온라인으로 만난 남자한테 빠졌다는 게 너희가 비웃을 것 같았어. 그리고 나도 인정하기 싫었어. 내가 외롭다는 걸. 며느리가 손을 잡았어. 어머니, 외로운 게 잘못은 아니에요. 누구나 외롭잖아요. 다음에는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함께 있을게요. 그 말이 고마웠어. 진심으로. 이제는 정말 가족이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우리는 피보다 더 진한 걸로 이어진 것 같았어. 아들도 변했어. 예전보다 자주 찾아왔어. 주말마다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산책도 했어. 엄마, 요즘 어때요? 괜찮아요. 물어봐 주는 게 고마웠어.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어. 같이 요리하고 게임하고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을 가득 채웠어.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 2억 가까운 돈. 평생 모은 재산. 하지만 이제는 담담했어.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가족과의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집은 아직 있었어. 대출이 좀 있지만 살만했어. 아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어. 내가 해결할 문제야. 천천히 갚아나갈 거야. 작은 식당 일자리를 구했어. 전에 하던 일이라 익숙했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힘들지만 뿌듯했어.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빚을 갚고 있어. 복지관에서 강연도 했어. 로맨스 스캠 예방 교육. 내 경험을 나누는 거였어.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강연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했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 강연이 끝나고 한 분이 다가왔어. 선생님 덕분에 깨달았어요. 저도 위험할 뻔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 내 고통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니.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겪은 일이.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위로가 됐어. 지금 내 나이 68이야. 1년 전보다 1살 더 먹었어. 하지만 더 지혜로워진 것 같아. 외로움을 다루는 법을 배웠고 사람을 조심하는 법도 배웠어.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 멀리 있는 가짜 사랑보다 가까이 있는 진짜 가족이 훨씬 소중해. 데이비드가 아니라 준혁이가, 미영이가, 손주들이 내 인생의 전부야. 가끔 생각해.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 데이비드의 친구 신청을 받지 않았을까? 하지만 지금의 나를 만든 건 그 경험이야. 후회는 없어. 다만 다른 사람들은 나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외로워도 사랑하고 싶어도 조심해야 해. 인터넷의 사랑은 대부분 거짓이야. 진짜 사랑은 가까이 있어. 며느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어.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래. 냄새가 좋아. 준혁이도 곧 퇴근할 거야. 손주들도 학교에서 돌아올 거고. 우리는 함께 밥을 먹을 거야.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거야. 이게 행복이야. 소박하지만 진짜 행복. 2억을 잃어서 알게 된 진실이야.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도 만났어. 나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같이 요가도 하고 등산도 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68이지만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아. 이제는 제대로 살고 싶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진짜 행복을 찾으며. 데이비드는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아. 가끔 스쳐 지나가지만 금방 잊어버려. 그건 내 인생의 작은 실수였을 뿐이야. 이제는 앞만 보고 살 거야.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봐. 아들의 웃는 얼굴, 며느리의 다정한 눈빛, 손주들의 제잘거림. 이게 내가 지켜야 할 전부야. 2억은 비쌌지만 값진 교훈이었어.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더 많다는 것.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아. 밖에는 해가 지고 있어. 하루가 저물어가. 하지만 내 인생의 해는 아직 지지 않았어. 오히려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것 같아. 희망이 보여. 이제 잠들 시간이야.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거야. 복지관도 가고, 식당 일도 하고, 가족도 만날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거야. 행복하게. 고맙다.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누군가는 나를 바보라고 할지도 몰라. 하지만 괜찮아. 나도 알아.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섰다는 거야. 그리고 더 강해졌다는 거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이제는 진짜를 구별할 수 있어.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 가짜 행복과 진짜 행복. 이게 내가 배운 거야.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외로워도 사랑하고 싶어도 인터넷의 달콤한 말은 대부분 거짓이에요. 진짜 사랑은 가까이 있어요. 가족, 친구, 이웃. 그들이 진짜예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럼 내가 겪은 고통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행복하세요. 진짜 사랑 찾으세요.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